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희곤 선생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뭘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 이 작금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 여야의 진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기를 희망을 했는데 조금 여서야대 옛날 집 말하자면 3분의 2 대 3분의 1 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쪽에서 보면 이거는 참패한 선거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머지 3년을 상당히 고달픈 3년을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전국이 혼미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런 선거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해부를 해야 될 텐데 전부 아주 좁은 생각, 누구를 국방장관을 시킨 게 잘못됐다느니 무슨 청와대에 있는 수석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대세가 대세는 그렇게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근데 신문에서 쓰는 건 그냥 단짝단짝 이렇게 사카린 입밖에 못 쓴다 이게. 나는 어디서 이것이 기울어졌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매헌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당신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분명히 기초를 두고 이 위에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겠다. 이런 각오하에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신선한 충격이다 해서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 선거 이기기 어려운 선거 이긴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아서. 그 양반이 무슨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거니까 검찰총장이 갑자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근데 국민이 그 시작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흐름이 어디서부터 꺾여졌느냐? 홍범도 무슨 흉상철보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당치도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초와 틀린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뉴라이트가 여기저기 날뛰고 건국 대통령이라는 이름 아래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건국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건국 대통령이라고 추켜 세우고 심지어 독립기념관 이사를 선임하는데 낙성대 연구소장, 낙성대 연구소라는 건 뭐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거는 일제가 더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제 발전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낙성대 연구소입니다. 저는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연구하는 것을 내가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까지 차지하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게요. 우리 독립기념관의 정신이 있는데 독립기념관의 정신을 갖다가 문란시키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그 독립기념관이 되겠어요? 아니 이 광복회가 있는데 광복회에 친일분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회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다 그 단체 또 그 기관 또는 그 모임에 분명한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성격에 이단자를 집어넣고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사니까 나 독립기념관 좀 이사회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독립기념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부의 이 방침을 막 문란을 시켰어요. 혼동 상황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을 하려는데 과거에는 분명했단 말이에요. 아, 이 양반 이거 이렇게 해서 정체성 세우려나 보다. 찍자 이렇게 분명했는데 지금은 이걸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혼동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신문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슨 뭐 짜잘하게 무슨 뭐 한동훈이가 말을 잘못했느니 뭐 어디 가서 이런 난 선거를 4번이나 치러서 내가 잘 아는데 선거라는 거는 아주 깊은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게 어떤 하나의 체계로 가느냐에 거기에 달려있지 그런 말초적인 것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어느 나라 이것도 지금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Make American First 그것을 오랫동안 그 사람이 주장해 왔어요. 네,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하루아침에 구호 외친다고 해서 그 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내내 그걸 주장을 해왔는 겁니다. 그게 좋고 나쁜 거는 내가 따지지 않겠지만 하여튼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일조일석에 따라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아카데미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여러분께 역사 가르치려고 다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새로 역사를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이 역사의 기반 위에 우리나라라는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원대한 생각들을 좀 하기 위한 아카데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드골 장군이 파리에 입성하자마자 뭘 만들었느냐? 에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에나가 뭐냐? 엘리트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학교라기보다는 대학교 학생들도 들어오지만 일반도 들어오는 아주 지금 마크롱이 거기 에나 출신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전부 에나 출신이 쭉 샤방 델마스인가 그것도 에나 다 에나 출신. 왜 드골 장군이 그걸 길러냈어요? 왜냐 프랑스의 정치가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비슷하게 서로 싸우고 그렇지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드골 장군이 들어오자마자 간부를 양성을 해서 진정으로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에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는 사실 우리 역사가 해방 이후의 역사가 제대로 됐으면은 그 당시에 에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계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요새 정치인들 저는 이번에 좀 우리 후손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뭐 후손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건 다 각자의 도생으로 해서 들어왔지 우리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인 입장에서 영입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대부분이 무슨 언론의 앵커들, 왜 이렇게 앵커들을 좋아하는지 그거 많이 들어갔고 언론계 무슨 전부 어떻게 이렇게 기초적인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런 이 사람들이 모습을 내가 말로는 다 하지만은 별로 내가 공감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특히 이번에 국회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겠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적어. 응? 무슨 김환란 박사가 무슨 성노예를 했다는 이런 엉뚱한 놈들만 많이 들어왔어 지금. 응? 난 이거 앞으로 국회가 어디로 갈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최악의 국회가 될 겁니다. 예. 그랬는데 뭐 어쨌든 이건 국민이 그렇게 뽑은 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뭔가 소금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광복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카데미를 저는 엔화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주기를 저는 간곡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기생으로 참여한 것을 대단히 큰 용기라고, 큰 용기요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 아카데미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아카데미가 활성화돼서 2기, 3기에 가면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 양성하는 대열에 참여해 주십사 할 것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가름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관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정통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원 관장님은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1988년 안동대 사학과 교수로 88년부터 안동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해서 지금 관장님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회 위원장, 안동 독립기념관장,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님을 역임했으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논조로는 대표적인 논조인데요. 2015년에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연구를 비롯해서 중국 관내 한국 독립운동단체 연구, 또 경북유림과 독립운동 등 100여 편의 저작물과 또 논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독립운동가 발굴에 또 힘쓰는 등 우리 독립운동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익원 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념관의 관장을 맡은 것은 이종찬 회장님께서 아주 강요를 하셔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건립위원도 되고 또 전시를 책임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맡아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역사적 가치와 정통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오늘 공부하려고 모인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당기념관에서 3년 전에 우당 그 기념관의 그 강좌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독립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전 세계의 역사의 19세기에서 20세기라고 하는 이 역사를 두 개의 구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영토 또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틀이 존재하고 그 반대로 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도 식민지가 되어버려,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그 한 축, 이 두 개의 구도로 저는 전 세계의 역사를 19세기, 20세기를 이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결국 그것은 식민지가 안 되려고 발버둥치거나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독립운동사를 우리는 독립운동이란 말로 많이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식민지 해방운동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근데 왠지 식민지 해방운동 이런 용어를 쓰려고 하면 왠지 이거는 북한에서 쓰는 말 같다, 이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란 말은 주로 남한에서 쓰고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은 북한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쓰고 있는 독립운동이란 말 속에는 이미 우리는 식민지 해방운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이야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의 독립운동은 한결같이 딱 두 가지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는 당연히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국가가 중세 군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입니다.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사회. 우리가 그 서양에서 중세 사회가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상징적인 존재가 자유민들이 생기고 그 자유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주사회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하고 그런 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독립운동은 똑같이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다는 목표 하나와 근대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하나, 두 가지를 공통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매일 한국의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100수십 개의 식민지 출신 국가들이 공통된 목표로 향해 나아갔던 것이 이 두 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 세계의 독립운동 속에 한국의 독립운동은 그럼 다 똑같기만 할까?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식민 조건이 최악입니다. 식민 조건. 식민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옆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인도를 생각해 보시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죠. 그런데 이것은 원격제입니다. 제가 조금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도 바로 옆집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격지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옆나라의 통치예요. 문 열면은 만나는. 그래서 통치도 직접 통치예요. 간접 통치가 아니라. 영국은 인도를 통치할 때 인도는 영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똑같이 해서 민족성을 말살해서 영원히 가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드는 것이 류큐입니다. 오키나와에 류큐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오키나와 출신의 학자가 발표를 같이 했는데 우리 국제학술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자 토론자는 저녁에 호텔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식사를 하다 말고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왜요?
뒷골목에 포장마차에 가서 거기 앉아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정종 한 잔 놓고 오뎅 먹으면서 웁니다. 뭐라 그러냐? 류큐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키나와 류큐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묶어주는 민족이 없어졌습니다.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글과 말입니다.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가, 민족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들의 말과 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미 그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오키나와는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키나와의 독립운동을 발표하는 본인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들에게 펼친 민족 말살 정책이 무엇인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 말과 글을 없애려고 하고, 왜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고, 왜 그들이 제일 먼저 종교 탄압을 시작할 때 대종교를 탄압했던가? 만주의 전체 독립운동 조직이 대종교 조직으로 얽혀 있는데 제일 먼저 그것을 부수고, 그리고 미신 타파 운동이라는 걸 조선 총독부가 들고 나가거든요. 그 미신 타파 운동이라는 걸 1920년대 들고 나갈 때 초점은 당군 죽이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들도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 민족 죽이는 줄도 모르고요. 나철이 제일 먼저 자결을 하고, 대종교가 제일 먼저 만주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왜 북로군정서가 대종교 세력이 제일 강했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나중에 한글학회를 부술 때 왜 만주에 있던 대종교 본사하고 엮어서 한꺼번에 부수었는지, 이 모든 스토리들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또 왜 망명했던 박원식 선생이 한국 통사라는 책을 쓰고, 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을, 독립운동가들이 왜 역사책을 써요? 이시영 선생도 역사책을 쓰시고, 왜 이유가? 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합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의 반대는 민족 보존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책 한 권만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조건, 전 세계에서 식민지 중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이었지만 투쟁은 제일 강한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투쟁성이 제일 강합니다. 여기 있는 박원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을 위해서 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 지혈사라고, 지는 어조사라서 위로 붙여야 되겠죠? 의 이런 뜻이니까 한국 독립운동의 혈사. 그런데 지혈사라고 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해왔고, 그런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투쟁성을 가졌다. 제가 2009년도에 백범 선생 순국 기념일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흘 동안 영화로 보는 세계의 독립운동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로 보는 세계의 독립운동. 우리나라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영화가 어떤 게 멋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사흘 동안 영화 5편을 하루에 2편씩인데 마지막 날은 3시간 20분짜리 간디를 하느라고 하루에 2편씩에서 5편을 상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첫 번째 나온 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럼 제가 한 10여 분 동안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고 10분 쉬었다가 그때 그 백분 기념관의 홀이 만석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뭘 상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24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막 없는 건 또 만들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24편 영화를 보고서 그 중에서 5편을 택했던 거죠. 제가 24편 영화 보려면 며칠 걸렸겠지. 영화만 24편 보려면. 그래서 제가 쭉 지나오면서 참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면이 첫날 첫 작품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그때 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다룬 2편의 영화. 오른쪽에 리암 니슨이 나오는 이 영화는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일랜드의 우리로 표현하면 거의 백범과 김원봉을 합쳐놓은 의열투쟁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의열투쟁을 펼치다가 1921년에 런던 협정을 맺어서 북아일랜드를 떼주고 이제 나머지는 자치정부를 끌고 가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볼 때 그러면 그 합의 본 자치정부를 끌고 가는 그룹이 있을 테고 아니야 이참에 끝까지 밀어서 완전히 독립해야 돼 하고 밀어붙인 IRA라고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나뉘어집니다. 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던 청년 의사 동생은 뒤늦게 독립운동에 형과 합류를 하고 하지만 1921년 런던 협정 이후에는 형은 자치정부를 끌고 가고 동생은 끝까지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강성으로 형제가 나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직접 사형을 합니다. 그 죽어가는 동생을 끌어안고 형이 울고 그 동생의 유품을 제수에게 전달할 때 그 제수가 통곡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납니다. 왠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왜 데자뷰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고 이념으로 나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여기서 투영됩니다.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사에서 의열투쟁과 또 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의 역사를 오히려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이제 갖고 이건 영화라기보다는 제가 현지를 돌면서 남미를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남미를 가서 보면서 이 시몬드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의 주목을 해보고 또 하나는 산마르틴이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봤습니다. 북아메리카는 북미 합중국 USA라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남미에서도 우리도 USA처럼 우리 남미도 큰 한 덩어리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스페인의 식민지에 벗어나서 우리도 큰 덩어리의 연합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드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나서고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주로 그 남아메리카 중에서는 중미에 가까운 북쪽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번 만나긴 했는데 지금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딴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나 이 일대가 전부 독립이 되는 것이 이 시몬드 볼리바르의 힘입니다. 그 볼리바르와 페루, 칠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은 이 산마르틴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의 큰 덩어리의 남미 합중 USA처럼 남쪽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건 이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됩니다.
시몬드 볼리바르는 민주공화제를 꿈꾸고 산마르틴은 입헌군주제를 꿈꿉니다.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가 그렇게 조각조각 나는 조그마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나 가면 볼리비아 출신도 아니지만 이 볼리비아에는 볼리바르의 동상이 이렇게 크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대성당에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성당에 가면 묘가 주교 이런 분들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산마르틴의 묘소를 성당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성당 안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성당이라는 종교 공간 안에서 근위병이 쫙 들어와서 그 앞에서 교대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아메리카의 정신적인 취지를 이야기하면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인데 그 산마르틴이 고향이 어디냐? 여기 아르헨티나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남미에서 우리가 정주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기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도 칠레나 옆에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전쟁도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역사적인 정주권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대성당의 근위군 교대식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식민지 해방운동이 펼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악조건이었고 그럼에도 투쟁성은 제일 강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침략 제국주의 국가가 있고 거기에 맞서는 식민지가 있다면 그 두 나라의 국력, 문화의 역사적인 이런 국력의 차이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투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줄루족의 전사가 그렇게 많았다 하더라도 영국군에게 거의 짧은 순간에 다 쓰러집니다. 투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면 거의 아래끝한테 당했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성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저항성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는 종교적인 차이. 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1894년 가보년에 의병이 처음 일어나서 의병전쟁, 계몽운동 이런 것이 쭉 있다가 3.1운동을 거쳐 1945년까지 딱 계산해보면 51년간 독립운동이 있게 됩니다. 대개 이제 교과서에서는 1895년부터 가르칩니다.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명성황후 시의 단발령 딱 나면 바로 의병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보다 한 해 앞서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겁박하고 그랬던 것이 갑오별난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오래 머물렀던 안동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갑오의병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1945년까지 어쨌든 와서 50년이라고 잡고 쉽게 그냥 50년이다. 그 50년 중에 정확하게 딱 중간이 뭐냐? 정확하게 중간이요. 3.1운동. 이 표를 눈에 이렇게 막 외운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냥 그림을 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3.1운동이다. 3.1운동 전을 독립운동 전반기 25년. 3.1운동 이후 후반기 25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딱 중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이라는 말이 그냥 중간이 아닙니다. 그 앞의 독립운동과 그 뒤의 독립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과 후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앞에 독립운동, 물론 나라 망하기는 1910년에 망했지만 그 앞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의병이거든요.
근데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유림들입니다. 유림들입니다. 그럼 딱 유림하면은 우리가 되게 성리학적인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 10년 뒤에 1904년부터 계몽운동이 나타납니다. 요 의병 전쟁을 일으킨 유림들은 기본 학문, 기본 사상, 기본 이념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1904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열강들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열강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들의 과학 문명, 그들의 정치 문명,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탁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진보 보수가 탁 튀어나옵니다. 의병을 끌고 가는 인물들은 군주국가를 고집합니다. 계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화주의 국가를 들고 나옵니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쫙 나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하시죠. 진보와 보수가 나뉘면 통합을 일구어내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딱 나뉘어서 서로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발간하는 신문에는 뭐라고 씁니까? 의병들을 너희들이 그 힘으로 그렇게 안 돼, 공격하고. 또 반대로 의병하는 쪽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세력이야 하고서 이들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1910년에도 이들은 통합하지 않습니다. 나라 망한 뒤에 5년이나 지나서 1915년에 대한광복회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때 와서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1915년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 이후에는 군주국가로 가자라는 주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리학적인 질서를 주장하는 보수 유림도 이제는 그걸 떨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한단 말이죠. 민족 자율주의라는 원칙 이야기가 전해질 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독립을 선언한 직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김규식 선생을 통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뭘 제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러나 외쳤죠.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그게 내용들이 하나같이 서양 열강들이 주장하는 용어들입니다. 만국공법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 모든 내용들이 열강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받아들여집니다. 굉장히 허무해했을 때 이때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우리 국내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된 시작점이 바로 3.1운동 때입니다. 전단을 통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게 1920년쯤 되면 우리 대중들 사이에 청년들 사이에 이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종이에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 사회주의가 소개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려면 계급투쟁을 벌여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인원이 부를 독점하고 있고 대다수가 무산자 계급인 사회일 때 이 소수 독점 자본가 계급을 격파하고 그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된다. 그러면 그게 계급이 해방되는 것이고 그 계급 해방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모두 다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 딱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독점 자본가 계급은 일제다. 그 다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산자 계급은 누구냐?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투쟁의 이론으로 싸워서 민족의 해방을 일궈낸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번 듣고 다 일어나듯이 온 전국의 청년들한테 확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청년운동에 거기에는 아예 사회주의라는 것이 붙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일으킨 것 중에서 60만 세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 순종 황제 장례식 날 창덕궁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면 대여가 지나갈 때 그 뒤를 따라서 학생들이 뛰어들면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는 게 이 60만 세 운동인데, 그 60만 세 운동을 이끌었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의 바로 뒤에 배경 세력으로 있는 인물이 권오설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입니다. 처음 만세 불렀던 이선호라는 학생, 이 두 사람 다 이제 안동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선공산당을 대표하는 권오설이 계급 해방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때 민족의 독립을 절규하고 격공문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좌파만 한 것이 아니라 천도교가 같이 손잡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잠깐만 돌아가 보면 전반에도 보수 진보가 있었는데 나뉘어 있다가 1915년에 광복회가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광복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복회하고 구분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대한광복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져서 진보 보수 통합을 끌고 왔는데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진보 보수가 또 형성됐다. 후반기에. 그것이 완전하게 통합을 일구어서 일어난 큰 저항이 60만 세 운동이었고, 그리고 한 해 뒤에 신간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신간회는 교과서에 잘 소개가 되어 있죠. 하지만 60만 세 운동은 학생운동으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실제로는 조선공산당이 주도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조선공산당 학생사회과학연구회 플러스 천도교라고 하는 우파 좌우가 합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념이 나뉘고 그럼 투쟁 방법이 달라지고 그러면 등 돌렸다가 통합을 일궈내는 사람이 존재해지고 또 다음에 또 분화되면 또 통합을 일궈내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념이나 활동에 있어서 힘은 들어도 통합을 일궈내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이 민족에게는 굉장히 좋겠다. 그런 인물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이런 평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독립운동사 후반기에 속합니다. 그 독립국임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럼 선언만 하면 어떡하냐? 독립국이 있어야죠. 있으려면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해임정 이렇게 부르니까 마치 국가가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이렇게 씁니다. 상해임정이 중경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해도 지명이고 중경도 지명인데 상해임정이 중경에 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임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국절 이야기도 튀어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1919년 4월 10일 날 모여서 4월 11일 날 아침 10시에 회의를 끝내면서 정했던 헌법이죠. 그 헌법 제1조에 여기에서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입니다. 9월 달에 가면 이게 헌법으로 바뀌지만 헌장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결국은 지금 영토를 우리가 국토를 통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국토를 되찾을 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받아서 통치한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국토를 회복하게 되면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 이야기는 임시정부는 정부가 되지만 임시의정원은 국회가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국회 로툰다홀에, 그러니까 중앙홀에 이동영 의장과 이승만 지역국회의장의 동상을 처음 만들었던 이유가 그 연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개성성.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은 국호이고 이 대한민국은 연호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중국의 연호를 써야만 하는 반종속 상태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무, 용이 이러다가 1910년 8월 29일부터 이제는 일본어 연호를 써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어 연호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 연호 이야기는 뒤에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거는 중국이 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이름과 중화민국이라는 연호. 그래서 중국도 민국 몇 년 이렇게 쓰고 있고 대만은 지금까지도 그 연호를 쓰고 있지. 자, 그래서 3.1 독립선언에서 나온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가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면 대한제국에서 대한이라는 국가 이름을 가져오되 그것을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그리고 저희 기념관에 들어서시면 전시 첫 출발이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을 혁명이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의 시민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군주국가에서 근대 민주국가,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참정권을 가지는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서양의 시민혁명이고 우리도 그 혁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임시정부는 27년간 중국에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딱 절반을 상해에서 보냅니다. 상해에서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탈출해서 쭉 이 라인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면 피난을 하게 되고 그런 피난을 해서 충칭에 가서 5년을 보냅니다. 13년, 그 다음에 8년, 그리고 마지막에 충칭에 5년. 그래서 26년 반 좀 넘는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여기에서 장제스가 충칭으로 천도를 했을 때 중일전쟁 때 바로 장제스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 라인으로 옵니다. 바로 가지 않고 그때 이분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영 안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국내와 연결이 어렵고 국내의 소식을 알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바닷가로 가자 갔는데 가니까 일본군이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충칭으로 가죠. 27년간 펼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목만 이제 봅니다. 내용이 뒤에 굉장히 기니까 오늘 강의가 점심 전에 다 될까 걱정도 좀 되시겠지만 저도 조금 가면 배고프니까 빨리 가게 될 겁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임시정부 이야기를 오늘만큼 많이 듣는 일은 없으실 테니까 욕심을 좀 내시죠. 이 국내 행정 장악 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리모컨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해에다가 만들었는데 각 부서가 있는데 내무부가 있다. 요즘 행안부. 내무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내의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직접 임명하고 행정명령을 주고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를 받고 그리고 세금도 받고 직접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또 하려고 했어요. 그게
원격지 국내 행정장악머리 그걸 위하여 연통제라는 걸 만듭니다. 연통제는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장을 누구를 군수로 누구를 면장으로 그리고 행정명령을 전달합니다. 비밀지령을 보냅니다. 근데 그 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교통국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다. 주비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군사 조직을 만든다. 의열투쟁 조직도 만든다. 의용단이다. 이게 이제 상해에서 국내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받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제일 많이 잡혔을 때가 20년 중반부터 21년까지 이때 잡혀서 재판받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이 연통제와 교통국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을 전부 한 가닥 한 가닥 다 자릅니다. 우리 신경망 혈관 자르듯이.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갑자기 고사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연통제 교통국을 자를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금을 모아서 상당히 지원할 때는 또 괜찮은데 이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아주 상해의 임시정부는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교활동은 1차 대전기와 2차 대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끝날 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오늘 4월 13일이 우리 원래 정부에서 정했던 옛날에 임시정부 수립 선포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1일 날로 바뀐 건 한 5, 6년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상해 윤봉길 의거가 나고 난 뒤에 일본이 우리 정부와 민단 사무실을 급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탈취해 갑니다. 일본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 1과도 있고 2과도 있는데 그 경찰 부를 갖고 있는 영사관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서를 가져가서 그 문서를 분류해서 날짜별로 쭉 제목을 옮겨서 일지를 만듭니다. 목록을. 그 목록을 책 한 권으로 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조선민족운동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4월 13일자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김규식에게 외교총장 겸 정권특사 자격을 줬다. 이게 4월 13일 기록이. 그 일본이 목록을 만들어 놓은 조선민족운동 연감에 그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4월 13일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였습니다. 한데 정작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을 해마다 수립기념일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월 11일 날 임시의정원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하고 발표하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저 김규식 선생은 이미 3월 13일 날 파리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3월 13일 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생기기 한 달 전에 이미 김규식 선생은 2월 1일 날 상해를 출발하니까 저기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 선생은 그때는 명함이 뭐냐면 신한청년당 대표였어요. 여운형 선생하고 같이 빡빡하게 만든 신한청년당 대표 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활동을 한 달쯤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외무총장이 됐는데 그거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언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김규식에게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에게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로 임명하고 그러면은 13일이 수립된 날이냐? 아니라는 거죠. 수립은 11일 날 했다. 그건 뒤에 쭉 이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스스로 4월 11일 날 기념식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 외교활동이 집중되는데 특히 2차 대전 때 카이로 회담에서 성과를 올렸다. 이건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하고. 또 하나는 독립전쟁을 추진한다. 안창호 선생은 계몽운동만 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1920년에 안창호는 독립전쟁의 원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무관학교를 만들고 지금 사관학교죠. 상해에서 사관학교 1기생, 2기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도 돈도 귀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흔히 아이들은 야 거기서 사관학교 더 계속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학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데 남의 나라에서 군대를 만들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상상을 해보십시다. 베트남 전쟁 때 월남군이 졌지 않습니까? 월남군이 탈출해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여기 뭐 지리산이든 속리산이든 여기에서 1개 대대, 2개 대대 군사훈련하고 사관학교 만들고 하면 우리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군사 조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오히려 정말 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돈도 없는 곳에서 야, 2번 무관학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청년들이야 오라. 오대 어차피 전쟁은 독립전쟁은 할 거야. 그때 일어날 때까지는 당신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신 스스로 군사훈련도 하고 또 먹고도 살아야 돼. 취직도 해야 돼. 그겁니다. 이게 한국노병회라고 김구 선생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조직. 독립전쟁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베르사유 조약 보니까 이 승자의 세계가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독립전쟁은 아무래도 10년쯤 지나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어차피 팽창할 테니까 그 독립전쟁 할 때 우리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만주와 달리 만주에서도 어려운데 만주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들은 밀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땅.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교로 스스로 장교로 양성되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기술도 배우고 군사훈련도 받고 그래서 청년들을 운남 강무당이니 다른 곳곳에 지방 군벌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사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중국 그것에 부대에 취업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업사 같은 데 기술을 배우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금도 모으고 그것을 독립전쟁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복군이 만들어지면 충칭에 갔었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래서 나중에 광복군 되신 분들 보면 만주에서 독립군 하시던 분, 또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한국노병회 출신들, 그리고 중국의 각종 군관학교 나온 분들, 그리고 마침내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무관학교
공관학교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식이 되죠. 그런 바탕 위에 대일선전포가 가능했고 또 의열투쟁은 이 한인애국단이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김원봉의 의열단도 있고요. 이 이야기를 뒤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좌우 통합을 계속해서 해나간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진보와 보수가 아니었을 때 이들이 그냥 안 이어가는 게 아니다. 이제 의열투쟁에 대해서는 하도 이게 부도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의열투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특히 윤봉길 의가 아니었으면 도산한 창호는 우리 도산 선생은 붙잡히지도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술의 발표장에서 어떤 목사라는 분이 손들고 바른 길을 달라 해놓고 윤봉길 의것 때문에 도산이 잡혀 들어왔고 뭐 이런 식으로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국주의 국가가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뭘로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윤봉길 의과 같은 것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독립전쟁을 일으킬 만큼 군대가 갖추어지거나 또는 군사 전쟁 비용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기껏겨 살 때 그 국민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계의 전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난 의열투쟁을 부도덕하다고?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빨간 것은 일본의 침략입니다. 파란 것은 한인 애국단에서 맞받아친 공작입니다. 일본의 육군 군벌과 해군 군벌은 아주 서로 등 돌리고 싸우는 경쟁자예요. 육군 군벌이 만주를 씁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럴 때 해군은 좀 멍합니다. 육군은 갑자기 만주를 막 쓸고 있는데 해군은 뭘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상해 사변이라는 걸 상해를 침공합니다. 상해에 주둔하고 있던 해군 육전대가 그 해군 육전대의 본부가 홍콩공원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도 그 외곽 건물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고 백화점으로 쓰고 있는데 그 해군 육전대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48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 그러다가 안 돼서 나흘 만에 끝내겠다. 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일본의 육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때 투입됐던 사람이 시라카와 대장입니다. 시라카와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1기생이고 만주 군사령관도 지냈고 육군 대신도 지나고 이제는 살아있는 군신으로 퇴역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상이 잘 되실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투입합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언제 갖기 시작하냐면 1926년입니다. 그게 카가라고 하는 여기 이제 어찌 보면 남성분들은 미디어의 해전 이런 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남녀 차별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내 집에서 이야기하면 집사람은 전쟁사 나오면 자꾸 고개 돌리고 그 아들들은 전쟁사에 신이 나고 아들들은 삼국지 10번도 더 봤는데 내 집사람은 삼국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게 남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가라고 하는 일본이 왜 항공모함을 일찍 만드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태평양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난 뒤에 태평양의 전함의 톤수 제한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이 바로 태평양 평화회의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외교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참석은커녕 근처도 못 갑니다. 왜?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 태평양 평화회의에서 태평양의 전함의 그때는 전함의 시대니까
5대 3.5대 3.5대 1.5대 1.5 이런 식으로 나라대로 이렇게 비율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잘 아시는 미쓰비시라든지 미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조선소에서 전함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전함이 1, 2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데. 만들고 있는데 톤수 제한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판 위를 전함이라고 하는 게 포가 아주 많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해서 나무 갑판을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6년에 카가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나와요. 그것이 투입된 게 상해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처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 거주 지역을 막 폭격합니다. 무차별로. 뒤에 있는 남경에 있는 장제스가 혼이 납니다. 하지만 최정예가 이끄는 19로군이 잘 막습니다. 일본의 공격을 철저하게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압력이 막 들어오니까 전쟁을 이쯤에서 끝내자 하고 이겼다라고 성전 기념식을 4월 25일 합니다. 그날이 일본 왕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12번이에요. 천장절 1번이에요. 그리고서는 봄비 내리는 상해 길거리에 장갑차를 세워서 시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성전 기념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단상에 폭탄을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상해에 떠 있었던 그 전쟁 시기 동안에는 총 본부가 황포탄에 떠 있었던 이즈모라고 하는 전함입니다. 그 이즈모 전함을 부수려고 시도도 했던 게 한인애국단이고 만철 청조의 저격 계획도 또 이봉창 의보도 그 다음에 국내의 조선총독 처단팀 만주의 관동군 사령관 처단팀 이 다 한인애국단의 활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열투쟁을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가르칠 때는 교육 현장에서 정확하게 딱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도 독립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9.11 테러처럼 그런 흔히 말하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정당하지 않은 테러하고는 다르다. 왜? 우리 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의열투쟁에는요 단 한 번도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공격이 없고 반드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 그리고 그 통치기구 그걸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석주 의거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 공격 안 합니다. 김상욱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열단의 투쟁이나 한인애국단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 일본 왕이나 일본군 사령관이나 또는 통치자 조선 총독이나 그리고 그 수탈기구 식사는 동양철식주식회사 그래서 우리들의 의열투쟁이 요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러 그 테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그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장의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이고요. 그런 바탕 위에 일본에게 선전성명을 할 수가 있는데 1940년에 충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그것이 없었으면 대일선전성명의 의미가 없지요. 진주만 기습 소식 듣자마자 대일선전 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의정원 의원들이 이때까지 임시정부 밖을 돌고 있던 좌파가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 계열의 민족혁명당의 이 좌파 계열들이 임시정부 바깥으로 계속 돌고만 있다가 먼저 군대가 통합을 합니다.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면 조선의용대가 들어와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치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군대를 먼저 통합하고 둘째 정치적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이 주석으로 앞에 계시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여기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 좌파의 대표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좌우 합작을 이끌어낸다. 여기 방순희 여사처럼 여성 의원도 존재하고 임시의정원 역사에서 여성 의원이 7분 등장합니다.